네,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합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아 평론가 오늘 옷을 멋지게 입고 왔는데요. 예, 또 영업-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영업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저도 영업 복장이에요. 예. 아, 네. 예, 저도 영업 복장입니다. 굉장히 멋진 옷을. 네, 인생은 영업이죠. 그렇죠. 예, 아침부터 우리가 너무 예. 이제 적게 조금 예. 벌어가지고 이분들도 혹시 영업을 하시지 않았나 사면 받으려고 그런 의혹이 예, 좀 영업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을 하루도 안 살고 그러니까 지금 음. 사면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렇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서 사면을 했는데 네. 뭐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이라든지 구본상 LIG 회장이라든지 980명에 대한 설 명절 특별 사면을 발표를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특별해. 이분들이 그렇죠. 예. 재판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사면을 받으려면은 형이 확정이 돼야 형이 되는데 확정이 돼야 돼. 재상고를 하면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형이 확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실 이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거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를 한다는 건데 한 번도 그렇죠. 다퉈볼 기회를 포기를 한다는 건데 저분들이 왜 포기를 할까? 전부터 좀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이 신문에서는. 근데 의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포기를 할까? 사면 받으려나 봐. 다 이렇게 봤는데 예상대로 이제 사면이 됐다라는 거고 그 결과 이분들은 이제 유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도 이 판결과 관련돼서는 형을 하루도 살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 그 점을 이제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말 끼어들어 죄송한데 예. 우리 형 확정받으면 형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행을 안 해. 그러니까. 집행 안 한 상태에서 사면해 버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집행이 늦춰진 것도 그러니까 형이 확정이 된 거는 지난 1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늦춰진 것도 이제 이제 사면은 한 6일에 한 거죠. 그럼 일단 감옥에 그렇죠. 들어갔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한번 환복하고 그래 뭐몇 밤이라도 오- 자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5일 만이라도 집행이 늦어진 네. 것도 그래서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사면에 대해서 사면을 당신들이 받을 것입니다라고 한 어떤 사인이 같은 거 나름대로의 아니냐. 시그널 그리고 이 교정 당국이라든가 사법 당국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 이런 이제 포스트에 대해서도 사면할 거니까 좀 기다려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그렇죠. 참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언론들이 일부. 보통 그다음에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아 형 확정되면 그럼요. 이게 그냥 말도 안 되지. 바로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 비슷한 기대를 한 분이 한 명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입니다. 예. 이분도 그 항소가 상고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네. 사면을 받나요? 라고 언론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사면 명단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네. 그게 왜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 물어보니까 이 김기춘 왜냐하면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지금 이 같이 죄를 받은 게 혐의가 같거든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거든요. 사건이잖아요. 근데 왜 이분은 죄가 됐습니까?라고 하니까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고령인데 이분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경우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보다 국가에 나름대로 이렇게 기여한 바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국가에 기여한 바가 많아서 그것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재밌는 점은 조윤선 전 장관은 조그만하네. 이미 구속 기간이 구속돼 있었던 기간이 지금 받은 형보다 받은 형을 채웠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판결에 의한 형을 추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요거는 넘어간다. 그래서 그 점이 있는데 그다음에 비슷한 이제 이 비슷한 사례가 사실 이 두 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분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군 관계자 중에 이 사면된 분이 있거든요.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혐의로 징역 2년 확정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받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례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사면을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기준은 또 뭐야? 사면의 기준은 정말 그러면 예. 지금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또 예. 지금 이제 분노하시는 가운데 슬슬 올라옵니다. 예, 슬슬 이제 올라오는 가운데 예. 신문들이 그럼 이런 분노를 막 일면에 반영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이 분노할 만한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일문에 쓴 신문과 안 쓴 신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면에 쓴 신문 어떤 신문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예. 일면에 안 쓴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신문이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있고 예. 다른 신문들 우리가 보는 6개 신문들은 쓴 신문들인데 뭐 화면을 보여주시나요 혹시? 네. 쓴 신문들부터 보면은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 형 확정 뒤 집행 없이 김관진, 김기춘 사면 딱 이렇게 오늘 우리가 화내고 있는 대목을 제목에 딱 써서 네. 분명하게 서술을 했어요. 집행이 없었다. 그렇죠. 형이 확정이 됐는데도. 그다음에 이제 경향신문의 경우에도 윤 대통령, 김기춘, 김관진 특별 사면 이렇게 이제 중립적인 제목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소제목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비판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예.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 그다음에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 김관진, 김기춘 설특사 총선 앞 보수 끌어안기 의도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죠. 왜 이 사람들을 이제 사면을 했느냐? 그래도 저렇게 정치공학적으로만 보고 저런 태도가 저는 가장 나쁘다고 보는데 보수적인 분들한테도 저거는 모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모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왜 김기춘이나 김관진을 사면을 해야 보수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보수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근데 왜 자신들이 뭐 보수를 다 아느냐 저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이제 예. 신문이 제목을 저렇게 뽑는 거는 네. 지금 저 의도가 아니면은 이분들을 사면한 의도가 뭐냐 국민토감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아마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저런 걸 얘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화면 또 보여주시면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동아일보 한번 더 보여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의 네. 경우에는 지금 김기춘, 김관진 사면에 대해서 우리가 방점을 찍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경제인을 먼저 언급하고 경제인 사진 넣고 있습니다. 최재형, 구본상 등에 대한 이 경제인들의 복권을 좀 우선시해서 넣었다는 점에서 약간 그래도 좀 뭔가 다른 좀 알리바이를 주는 거죠. 그렇죠. 김기춘과 그러니까 이럴 때 김기춘 우리 보통 그러는 예, 거예요. 예. 마지못해 이름 넣어놨다. 그렇죠, 그렇죠. 또는 김기춘과 김관진이 너무 돋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최재형과 구본상이라는 이름을 아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예, 이 기업 이렇게 중시하거든. 예. 우리 좀 봐줘. 예. 기업에서 광고 보지. 들어오나요? 네, 당연히 보죠. 예, 물을 좀 탄 거 아니냐는 시각이고 네. 지금 얘기한 게. 그다음에 네. 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아예 없는 신문은 어떤 일면이냐에 대해서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는 이건 아예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안 보이는 저 노란 거. 잘 보면 있긴 있습니다. 잘 보면 저 구석에 예. 우리 신문을 좀 한참 넘기면 뒤에 요 네. 사면 소식이 있긴 있습니다라는 저 공지 같은 거를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기에도 뭐 김기춘, 김관진 얘기는 없고 뭐 특별 사면을 뭐 980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와. 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건 대단하다. 그냥 한참 넘기면 나옵니다라는 네. 거고 아, 뭐 중앙일보는 뭐 아예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대단하네, 일면에 대단해. 사면 얘기도 없다. 음. 그래서 사면 얘기가 있는 신문 없는 신문이 이렇게 갈린다. 예. 근데 그 조선일보 8면봉 바로 위에다가 올려놨네요. 8면봉이 이게 굉장히 그 가동성이 높은 그렇죠. 또 예. 많은 분들이 보잖아요. 오래 이거 읽잖아요. 예. 존재해 왔었죠. 여기 예. 뭐라고 썼는지가 갑자기 안 봤다는 생각이 드네. 뭘 그러니까 썼을까? 팔면봉이라는 이 코너는 네. 주로 비꼬는 용도인데 그렇죠. 이 팔면봉에도 뭐 공천 얘기는 없고 여기는 이제 팔면봉에 오늘 들어간 거는 크게 세 개인데 제가 야당 볼 때 공관위. 그렇죠. 야당 공관위 얘기, 가습기 살균제 판결 얘기, 그다음에 중국 직장인들의 세뱃돈 인플레이션 얘기인데 야당 공관위 얘기가 재밌습니다. 야당 네. 공관위 얘기는 야당의 분열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야당 공관위원장이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에서 이게 사실상 친문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가운데 이 팔면봉에서는 대선 섭외한 후보는 당 대표하고 다 하던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책임졌나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조선일보 팔면봉에 좀 비꼰 건데, 근데 이 팔면봉은 팔면봉이고 그 위에 980명 설 명절 특별 사면 12명 가면 나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뇌가 신문을 왜 이렇게, 그 네. 팔면봉 얘기를 꺼냈냐면은 사람들한테 특별 사면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팔면봉이 먼저 눈에 들어오겠어. 이재명 얘기가 난 더 눈에 먼저 들어왔을 것 같아.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 특별 사면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이 특별 사면을 왜 한 거냐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지금 다들 다른 이제 신문들의 경우에 보수 언론 제외하면 비판적이에요. 예를 들면 한겨레 같은 경우 사설에서 단 하루도 형 살지 않고 사면받는 김관진, 김기춘이란 제목으로 말씀하신 바에 대한 비판을 많이 실었고 또 경향신문 같은 경우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 김관진, 김기춘 사면 남용 편파 소리 안 들리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정말 이분들이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또 국민 앞에 잘못을 좀 호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 저 사람들이 옛날엔 잘못을 해서 죄를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용서해 줄 때가 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해 가지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어떤 그러한 의도를 했다면 우리가 인정해 줄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사면권을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게 남용과 편파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특히 이 편파라는 지점에는 야당이 소속된 정치인들 중에는 사면을 이제 받긴 받았는데 무게감 있는 분들은 사면 대상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한국일보 사설의 경우도 김기춘, 김관진 상고 포기 일주일 뒤 사면 총선용 아닌가 요 대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통합용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야권 인사들의 구색을 좀 맞춰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야권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이름이 이른바 이제 정경심 교수라든가 김경수,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이런 이름이잖아요. 근데 싫더라도 이름을 보통은 넣어줬단 말이에요. 보통이 이제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는 노력을 했는데 그조차도 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면권 남용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사면해 줬던 사람들이 누가 수사한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보통 대통령이 사면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는 거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한 주체는 아니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 진영이잖아요. 네. 반대쪽 그리고 진영을 대통령이기도 하고 사면한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전두환이랄지 이런 거를 사면할 때 상대 진영을 사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국민통합 화합 차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고도의 통치행위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물론 있어요. 저는 비판적으로 봐요.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사면은요 대통령이 자기가 칼질 쏙 가가지고 칼질을 막 해. 피 팍 켜가지고 손에 막 피 묻었어. 근데 쓱 와가지고 권력 잡고 난 다음에 저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 씻는 거야. 그렇고 나서 악수 청합니다.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이에요. 이거는 원래 제한되어야 해. 이렇게 하는 사면은 이거 사면이 아니야. 자기 혼자 스스로에게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야. 그렇죠. 사면권을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사면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셀프 사면이야 이거는. 게다가 김기춘은 이제 검사 선배인데다가 김기춘이 국가에 기여했다라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아까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승원 PD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있었잖아요. 자백이었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김기춘을 공항에서 만나잖아요. 그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는데 김기춘이 당시에 박정희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서울대생 간첩 조작 사건을 해서 지금은 일본에 사는 그 제일교포 학생을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지금 평생 정신병으로 지금 할아버지죠. 그 완전히 이제 미쳐 있잖아요. 거기서 고문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보통 그 사람의 인생을 40년, 50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관해서 본인이 사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을 해왔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죄죠. 개인적인 죄이기도 하고. 근데 국가가 하는 일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잘못 기소해가지고 게다가 고문을 해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듭니까? 그게 국가에 기여하는 겁니까? 그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조작 사건에 연루됐고 유신헌법처럼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들었던 게 김기춘 검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면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면을 받은 사람들 중에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형 선고를 치러받고 복권이 됐습니다. 복권이 됐는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다 사면 받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사면 받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언론노조가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노조 뭐라고 그랬냐면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냈더라고요. 언론장악 홍위병으로 나선 이들에게 범죄 이력을 지워준 보상일 뿐 아니라 언론계 주변의 친정권 날파리들에게 결격 사유를 제거해줬으니 언론장악 돌격대로 나서라는
추잡한 거래인 셈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미 나섰잖아요, 김장겸. 그렇죠. 이분들은 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권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언론 뭐 비판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모종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권을 그게 본인에게 권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남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니 뭐 무슨 인터뷰에 대선 기간 동안에 인터뷰했는데 뭐 이른바 김만배 인터뷰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이거 국기문란이라고 막 하잖아요. 대체 국기는 어디가 있는 거야? 저기 어디 국기뽕에 걸려 있는 거야? 국기는 지들이 국기라 그러면 국기가 되고 남들이 국기라 그러면 국기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한테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바로 그냥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 것처럼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법부에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인정한 사건들의 중범죄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예. 아니 군이 사이버 사령부라고를 만들어서 정치 댓글을 달아가지고 정치에 개입한 거예요. 이건 쿠데타야. 쉽게 말하면. 민간도 아니고 군이. 네. 예. 그거를 지시한 사람인 거예요. 김관진은. 근데 그런 사람을 앞으로도 사면 이번에 해주면은 앞으로 계속 똑같은 일 반복해도 되겠네. 한 몇 년 고생하면 되지 뭐 그냥 정권 만들어서. 이미 중책을 맡겨갖고 지금 또 활용을 하고 있죠. 정권. 국방혁신 뭐 무슨 예. 위원회인가 예. 부위원장이잖아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그러니까 뭐 무슨 이 사람이 진짜 좀비야. 내가 볼 때는. 끊임없이 살아 돌아와. 네, 우리 축구는 졌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어제 졌다더만. 좀비들 죽던데. 네, 아유, 기분 나쁘다. 다음 얘기 하시죠. 예. 기분이 나빠집니다. 지금. 아유. 2대0. 네. 예. 이재용 판결은 다 이제 무죄가 났는데 이거 이제 무리했으니까 검찰이 무리했으니까 항소하지 말라.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우리가 조선일보. 오늘 이 얘기만 하고도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많지 않을 뿐더러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그냥 끝내도 될 정도로 뭐 너무 다른- 버라이어티예요. 예. 김남 평가가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오늘 예. 이제 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네, 어제 늦게까지 하와이를 개발을 했는데 하와이. 네, 예. 가상 세계에서 예. 하와이 리조트 개발을 좀 했어요. 어제도. 아, 그랬군요. 네, 예. 벌레도 잡고 예. 네, 집도 짓고 예. 건물 많이 지었습니다 어제. 그런 게임이 있나 보죠? 어유 현실 속에서 집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대리만족하는데. 나도 집 없는데 게임은 안 하는데. 뭐 서로 다르잖아요. 취향이 다르니까. 예. 근데 이제 딱 조선일보를 딱 봤는데 네. 일면에 이재용 회장 사진이 딱 있고 네. 봐보시죠. 네. 그다음에 검찰 묻지마 항소 이재용에도 적용하나 이 제목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예. 그 졸린 와중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묻지마 항소를 아니, 묻지마 항소를 하지 말라는 거네 지금. 네, 신문에 네. 그러니까 저널리즘 원칙으로 보면 네. 신문에 저렇게 자기 의견을 그러니까 저건 그냥 기사거든요. 칼럼이 아니라 기사죠. 그냥 기사에다가 예. 대놓고 검찰한테 항소하지 마. 원래 그랬잖아요 조선일보. 아니 그래도 중앙일보, 너무 동아일보. 심하잖아요 이거는. 더군다나 사진도 저렇게 크게 쓰면서 한국의 최대 광고주잖아. 그래서 이게 이 신문이 일면 이렇게 썼는데 네. 논리가 뭐냐 이게. 네. 논리가 뭐냐 보면은 지금 만약에 검찰이 이걸 항소를 하면은 지금 1심 나오는데 3년 5개월 걸렸는데 예. 2심도 3, 4년 걸리지 않겠느냐. 음. 그러면 확정 판결 날 때까지 한 10년 걸리는 건데 이재용 회장이 할 일이 많은데 사법 리스크에 10년 동안 발목이 잡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는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은 검사가 항소할 수 없게 돼 있다. 미 연방헌법에 규정된 이중위험 금지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그런 원칙에 좀 따라야 되고 우리 여기 딱 이재용만. 그러니까 딱 여기는 이재용만. 한국이고 미국이 아닌데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언급을 한 적 있지 않느냐. 검찰총장이던 2019년 8월 달에 이 검찰이 월급 받고 나라에서 월급 받고 국가 비용으로 소추권 행사하기 때문에 피고인 거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항소나 상고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된 사람이 2, 3심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었다. 그 원칙적으로 맞아. 그렇죠. 예. 근데 모든 국민한테 적용을 해야죠. 썼고 그다음에 네. 오면을 가면은 제목이 막 이래요. 기소한 이복현조차 이재용 사법 리스크 1단락 계기 될 수도. 그리고 삼성 사법 리스크 7년, TSMC는 1위로 인텔도 대약진.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잘 나간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 TSMC는 얘기를 원래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그러면 조선일보만 하고 있느냐? 제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와이는 있고 막 네. 찾아봤어요. 네.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은 사설 제목이나 기사 제목에는 안 써 있지만 사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회장 기소를 강행했던 이복형 금감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이번 절차가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 사법 리스크 해소의 계기가 되려면 고질적인 검찰의 뒤끝 항소부터 제고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 정치 검찰의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지 않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이렇게 썼고 동아일보는 사설에다가 아예 제목에 써놨어요. 삼성 합병 증거 법리 다 배척당한 검 기계적 항소 지양해야인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거는 이 사설에도 영미법계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사가 항소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써놨고 똑같은 논리로. 이원석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이런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기계적 항소를 지향했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논리를 유포한 주체가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의심까지 하면서 네, 근데 이런 이제 일이 재밌는 게 있다는 말씀 드리는 뭐냐면은 거죠.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아니 제일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거잖아요. 아니 발가벗고 나섰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죠. 동아일보도 그 조선일보만큼은 아니지만 사설에서 정면으로 제목으로 뽑아가면서 하여튼 검찰 항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앙일보는 사설을 쓰긴 했지만 전체 제목은 그건 아니거든. 그렇죠. 물을 슬쩍 탔어요. 제목에다도. 내용도 사법농단하고 같이 무죄 판결 나온 거하고 슬쩍 섞어가지고 넣어줬어. 넣어준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역시 자기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신문들이 중앙은 최소한 약간 특수관계라고 하는 본인들은 지금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특수관계죠. 인척이죠. 아 그러네. 네. 동아일보도 특수관계. 사돈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아 깜빡했어요. 아니 사돈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병원에 네. 김병환 회장 그 저 사위잖아, 사위. 김병환 네. 회장 병문안 가가지고 이러다가 결혼했다고 하는. 그렇죠. 예. 네. 그러네요. 그냥 동아일보 그럴만하고. 근데 이제 뭐 지금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조선일보는 원래 그랬고. 사람들의 네. 인식에서는 근데 그래도 삼성과 중앙일보가 가까운 거 아니야? 이게 더 크게 좀 느껴지잖아요. 중앙일보는 왔다 갔다 해요. 조금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았을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거는 했더니 중앙일보가 아니고 네. 그건 JTBC. JTBC고 네. 중앙일보는 오롯이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하여튼 그런 특성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고 칼럼이 두 개가 눈에 확 띄었는데 중앙일보의 칼럼 하나하고 동아일보 칼럼이 있어요. 그 중앙일보 칼럼 내가 먼저 얘기해 줄 테니까 동아일보 칼럼은 오늘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중앙일보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원 논설위원이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왠지 무슨 소설 제목 같이 네. 제목을 달아놨는데 삼바 바닥에서 위법 저 증거 우리 어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얘기한 네. 거 바닥 뜯어가지고 증거 찾겠다고 막 했는데 네. 그 위법 증거 수집이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위법하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무죄 판결 난 것과 압수수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위법하다고 하는 판단들이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수사를 책임졌다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거론을 해요. 기소할 때 내가 관여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에 이 압수수색을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군색하다. 참이란 표현은 안 썼고 군색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 검찰 수사의 실무 책임자는 주요 국가기관 수장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영원한 대통령은 삼성이군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수십 년 동안. 하여튼 윤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중앙이 훨씬 더 삼성하고 끈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사건들에 이렇게 철저하게 위법하게 수집한 어떤 증거물에 관해서 이렇게 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삼성 앞에서는 정말 왜소해주고 작아지는구나. 딸랑이들밖에 되지 않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예. 삼성 그를 넘어서서 그 살아있는 권력의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칼럼을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늘 화제가 되는 송평희 논설위원 동아일보에 예. 제목이 검사 윤석열과 좌동훈 우복현의 수사 농단입니다. 제목이 검사 윤석열의 수사 농단이래 제목이. 네, 수사 농단. 이 논리가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로 시작해서 근데 어떻게 가다가 좋은 얘기로 끝나는 칼럼입니다. 근데 이런 칼럼을 이분이 많이 써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긴 얘기니까 제가 아주 압축을 해서 설명드리면 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막 털어서 먼지 날 때까지 터는 이런 식의 수사는 시초가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수사를 배운 게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이 라인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삼성이 결국 삼성 수사가 이렇게 됐고 그게 무죄가 나온 거 아니냐. 사법농단도 마찬가지다. 이분들이 대통령까지 잡아본 사람들이지만 전직 대통령까지 잡아본 사람들이지만 지금까지 못 잡아본 게 대법원장이었는데 대법원장까지 잡아보려는 호승심 아니면 그 수사를 어떻게 설명하냐라는 게 이분의 시각이에요. 근데 이런 시각에 여기 있는 분들은 동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수사할 만해서 한 거지 무슨 소리냐 이럴 건데. 아니 김경률 비대위원도 동의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김경률 갔는데 비대위원도 이렇게 갔는데 윤석열만큼 삼성 그렇죠. 때려잡는 어떤 검사가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윤석열에게 기울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네. 우리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국정농단 수사도 이분들이 했는데 그것도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그 수사도 잘못됐어요 지금. 그 수사도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검사들이 수사 농단을 하고 있고 책임도 안 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렇게 막 수사를 하는데 그 지금 이렇게 검찰 내부의 수사기강이 무너지면은 검찰공화국으로 통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게 분명해졌고 지금 검사가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게 분명해졌고 지금 검사가 뒤늦게 무죄가 된 사건으로 대통령도 되고 법무부 장관도 되고 금감원장도 되고 법무부 장관을 토대로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되는 세상이 온 거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해본 수사가 있다. 그게 뭐냐면 검찰의 수사 농단 수사다. 그래서 손준성과 김웅의 고발 사주 시도는 빙산의 자그마한 일각일 뿐이다. 이런 수사 농단에 대해서 한 번쯤 확인해보고 싶은 기분이 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동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나중에 그렇죠. 대통령직 내려오면 수사받아야 되겠는데. 뒤에 말은 아주 정확하네. 그러니까 이상한 네. 시대, 이상한 데서 뒤에 말은 아주 시작해서 정확해. 이상하게 이게 가가지고 네. 네, 올바른 칼럼이 결론으로. 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 그 소설 제목 같이 중앙일보는 칼럼 제목을 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한편의 소설 같아. 명문이야. 제가 볼 때 서사가 너무너무 중요해. 서사가 어떠냐면요. 일본의 검찰 신뢰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일본은 수사에 목숨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일수록 사건마다 목숨을 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한다. 그래서 기소가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없지는 않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근데 우리나라 검찰 특수부는 기소해서 무죄가 나도 아니면 말고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87년 민주화를 전후해 검찰의 특수부가 거학과 싸우던 멋진 시절이 있었다. 근데 그거를 망가뜨린 사람이 노무현 정부의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때부터였다. 예. 재벌개혁을 내걸고 배임을 전면에 부각시켰고 그 박영수 수사를 보고 커온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한동훈이다. 그렇죠. 예. 박영수 밑에서 수사를 배웠고 이복현 또한 그들 밑에서 배웠다. 그래서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수사를. 그래서 쭉 잘못 수사를 해왔다. 좌천감인 수사를 한 검사들이 그 수사로 승승장구했다. 이런 스토리를 그 중간에 싹 끼워 넣어요. 지금 그런 다음에 아까 김이나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겨레도 그거를 짚었던데 그렇죠. 이완 기자가 네. 짚었던데 이걸 삼성전자를 이재용 씨가 직접 샀다면 그냥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아주 싸게 지배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직접 샀다면 3조 원이 더 들어요. 3조 그렇죠. 원이. 그러니까 이재용의 이익이 3조 원이 더 드는 배임 혐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는 예. 보수 언론이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항소하지 마라라고 하는 여러 논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논리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오늘 한겨레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이런 신문에는 판결이 잘못됐다를 전제로 하는 이 그렇죠. 판결문 분석이나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한겨레 기사의 제목만 말씀드리면 제목이 이래요. 삼성 합병 사업 목적 1%만 있어도 승계 목적 무죄라는 논리. 이게 판결문 내용이다. 무슨 그렇지. 얘기냐면 판결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이 삼성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게 이재용 회장이 반드시 승계를 목적으로만 했다고 볼 수 없다. 다른 목적도 있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판결문에 승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다른 목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검찰에서 한 2년, 3년 동안 이야기했던 그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에 관한 거의 모든 배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3조를 얻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재명과 관련한 모든 배임 혐의는 이 판결문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겨레 기사 얘기를 네. 마무리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재용 이제 3조 수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자가 쓴 이제 기자 수첩 같은 칼럼인데 현장에서라는 이름이 그렇죠. 붙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합병을 통해서 얻은 이제 이익이 있잖아. 이익을 명확하잖아. 이익을 수치로 얘기하면 3조 원인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법원 판결이 강구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얘기를 종합하면 뭐냐면 판결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 판결이 잘못됐으면은 항소해야죠. 항소해야죠. 이거 무조건 항소해야지. 예. 항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네. 한쪽에서는 항소하지 마라. 마라. 보수신문이 일제히 나서서 네. 삼성 우리를 좀 봐주세요. 네. 그렇게 한 거나 다름없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아까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수사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아까 구구절절하게 압수수색 과잉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뭐 만약에 이 제대로 논리가 기소하지 맞다면 않았고. 이재명은 너무 억울한 거지. 그치 또 네. 이재명 3조 원도 3조 원이 아니라 30원도 이익을 못 얻었는데. 이재명은 왜 파렴치하게 만들고 네. 계속 파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막 온 압수수색 수백 회 했다고 막 주장하는데 네. 그 압수수색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하고 공무원들 계속 불러대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 왜 다른 피의자들이 조사받다가 네. 스스로 뭐 하는지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내 마음을 알겠다고 김동연 지사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업무 추진비 샴푸 좀 샀다고. 아니 샴푸 사는 거 잘못된 거지. 만약에 샀다 그러면. 근데 샴푸 샀다고 그렇게 터는데 근데 3조 원의 이익에 관해서는 배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네. 보수신문이 언제부터 검찰을 이렇게 때렸다고. 언제부터 검찰을 삼성이 이렇게 당할 때렸어요? 때만 때린다. 삼성이 당할 때만 때린다.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삼성은. 역시 최고 광고주. 예. 야, 스픽스도 혹시 삼성 관계자 보고 계시면 다른 건 필요 없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원래 예. 검사 관계자들, 예. 네, 좋아요, 검찰 알림. 관계자들, 네, 그리고 삼성 그렇죠. 관계자들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아니 근데 좋습니다. 원래 이거 구독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무서우면 광고도 안 줘요. 아무소문 광고도 안 네. 주죠. 예. 그러니까 무섭게 때릴 때 무섭게 때리고 예. 감쌀 때 그냥 포근하게 감싸줘야 돼. 지금은 아니, 포근하게 삼성과 감싸줘야 돼. 이재용은 구별을 해야죠. 삼성이라는 한국에 굉장히 좀 중요한 기업인 거는 맞죠. 그리고 삼성이 잘 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 이재용은 개인이에요. 그냥 개인. 예. 그런데 개인이지만 자기 혼자 결정 다 할 수 있잖아요. 광고 주지 마 그러면 안 주잖아. 아니 그건 제가 JTBC가 광고 주지 마 이러니까 안 주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이건희나 이병철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이재용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워런 버핏의 이야기처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아들을 또 올림픽에 출전시키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본주의는 그걸 마치 맹신하고 있는데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그리고 이재용의 아들이 또 물려받으면 삼성이 잘 될 거라는 걸 어떤 자본주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시절에 네. 대통령 뒤에 따라다니면서 떡볶이 먹고 대통령하고 폭탄 좀 마시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 네.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이건희 회장은 그런 자존심은 좀 있었어요. 네. 인류 1호 3류 발언 있잖아. 그리고 근데 이재용 회장은 뭐야? 맨 쫓아다니면서 대통령 무슨 수행원 같잖아요. 이건희 회장은 이제 반도체를 세워놨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을 세워놨고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그동안 15년 동안 별 성과는 없어요, 사실은. 승계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지. 예, 승계하느라고 그것도 뭐 아버지와 아버지가 임명한 임원들이 쫙 만들어 놓은 그 그라운드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거죠. 예. 축구도 졌는데 네. 뭐 다음 얘기 하시죠. 네, 그렇죠. 축구도 네. 져가지고. 예. 아, 우리도 좀 불안해. 예. 너무 많이 하면. 내년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늘린다. 내년부터? 예.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추가로 입학을 받는 걸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추가로 그러면은 2,000명. 그렇죠. 예. 2031년부터 배출돼서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이 될 것이다라는 게 보건복지부가 이제 어제 결정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비수도권 의대는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뭐 여당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뭐 환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다행스럽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지역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포함되지 않은 거는 반쪽짜리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은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단체들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의협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하면 총파업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복지부는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은 우리는 단호히 대응을 할 것이고 지금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는데 이걸 위반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거, 덧붙이실 거. 그러니까 아니 전 네. 관심은 설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그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갈까, 전공의들이 진짜 이번에도 파업에 들어갈까 이게 관심인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사실은 그 코로나19 시국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원 늘려야 할 필요성은 굉장히 절박했잖아요. 근데 하는 방식은 굉장히 거칠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여러 가지 밑자락을 많이 깔아놓기는 한 것 같아요. 과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의사들 필수 의료라든가 이런데 그 의료 수가를 수가 올려주겠다. 대폭 올려준다거나 여러 당근책들을 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이걸 어떻게 집단 반발의 형태로 나올지 이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의대 정원 아유 우리가 그러면 합의 봅시다. 1000명으로 합의 봅시다. 이러면 큰일 난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이거 양보 못할 거다. 왜냐하면 2000명이라는 숫자 딱 발표하는 순간 입시 시장이 다 완전 확 뒤집어졌어요. 완전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3학년 전부 다 지금 난리가 났어. 그것 때문에. 다 아싸 그래요? 아싸. 아니죠. 이공계 지원 전략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것도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뭐 지원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반수하고 다 난리가 났고요. 나 재수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수, 재수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최상위권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빠진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입시 시장 자체가 확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양보한다고 뒤로 물러서면 아마 총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짧게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저 위성정당 같은 경우는 아주 셈법이 복잡한데요. 짧게 1분씩만 코멘트를 해주실래요? 이거는 위성정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어쨌든 위성정당 뭐 비례연합정당 추진하기로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근데 민주당 주변에서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는 녹색 정의당 같은 정당들이 이제 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들어오기 위한 협상 조건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비례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 거고 지역구에서는 어떻게 조정할 거냐, 요걸 논의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여기에 다른 세력들은 누가 참여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 같고. 아니 거기에 조국하고 송영길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예. 거기가 오히려 더 핵심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게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재밌다고 요거는 이제 좀 방금 얘기한 건 심각한 얘기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국민의힘 쪽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위성정당을 막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기에 누군가 대표를 또 맡고 그 대표가 또 공천권에 대해서 그 당에서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여기에 지역구 출마 의사가 없는 현역 의원 중에 중진이 여기 대표를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중진인데 불출마 의사 밝히고 이 대표를 맡을 만한 무게감 있는 사람 누구냐? 장재원 의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럼 장재원 믿을 만한 사람을 장재원 의원밖에 그래? 없다는 거지. 믿을 그래? 만한 사람. 그럼 과연 장재원 의원이 그 역할을 할 것이냐는 모르겠지만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 불안하냐면 지난번 총선 치를 때 처음에 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대표가 한성교 의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공천 얘기를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얘기를 못 맞추는 바람에 한선교의 난이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 그랬다. 그래서 한선교 대표가 원유철 대표로 바뀌고 비례공천 명단이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장재원 의원이 만약에 이 위성정당 대표가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런 흥미를 가지고 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얘기가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아무리 네. 위성정당이라 하더라도 본 정당에서 위성정당 대표를 못 바꾸거든요.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정당법을 아마 어기는 게 될 거예요. 근데 막 바꿨잖아요. 대놓고. 예. 대놓고 바꿨는데 원유철 의원도 본인도 뭔가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왜 사태가 터졌냐면은 비례 순번 안에 40번까지가 순번이 나왔는데 그때 미래통합당 영입 인사
20명이 있었는데 그 윗 순선에 제일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번호가 한 20번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5명만 닦는 거야. 나머지는 한성규 대표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 자기 사람을 막 넣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충성을 다하다가도 권력 너한테 이렇게 쥐어주면 자기가 행사하고 싶은 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신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도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당 지금 창당 준비까지 결성을 했고 이제 완전 창당할 거란 말이에요. 조만간에. 창당하면 그 다음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지. 그래서 장제원은 윤석열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 근데 예.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되느냐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장제원 의원이 만약에 대표되면 누구를 배신하는 거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배신하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는 건가? 이것도 사실 볼만한 포인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믿을 만한 사람을 임명했다 쳐요. 근데 그러면은 그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는 거야? 그럼 그 당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원래 정당법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현실은. 오더가 옆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만 그러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행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이번에도 대통령실에서 행사하나?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그 명단을 보면 또 윤한 갈등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통합공천관리위원회 뭐 이런 거 아니요, 그거 만들면 안 된다니까. 만들면 안 되네. 더 위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은 누굴 배신하는 거냐, 배신을 한다면.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사회에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각각 그거는 민주당이 통합 비례 정당이라는 거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천을 그 당 안에서 하겠죠. 일단은 형식상으로. 그 시민사회가 얘기하는 그 공천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 안에서의 공천 원칙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에서 각각 뭐 시민사회 뭐 어디 해가지고 한 명씩 들어가자 뭐 이런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인데 실제로는 민주당이 어디까지 그 내부에서의 공천 주도권을 행사하는 거냐에 대한 내부의 갑론을박과 무슨 주도권 싸움이 있는 것은 있겠지. 그것은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아마 되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은 과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그 사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웃기게 얘기하는 거고 더군다나 그때는 적어도 한선교의 난이었어요. 그냥 한선교 대표가 난을 일으켰던 건데 지금은 윤심 대 한심 구도의 공천 구도에서 장제원의 난이 일어나면 장제원의 난은 어느 쪽을 향하는 것이냐,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한선교의 난처럼 장제원의 난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걸 우려해서 장제원 의원에게는 대표를 안 시키는 것이냐, 뭐냐, 이런 게 이제 재밌는 볼거리라는 거죠. 이게 뭐 위성정당이니 준위성정당이니 뭐 그런 구분하지 말고 일단 위성정당이라고 치죠. 근데 민주당은 이미 있는 세력, 있는 정당이 같이 결합하는 일종의 연합정당이 되는 거예요. 위성정당은. 그러니까 그들의 몫을 갖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 그럼 그 순번 안에 민주당을 어디까지 배치할 거냐 이런 거고 지난번에 만들었을 때에도 상위 순번은 전부 다 그런 정당한테 줬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후순위로 들어갔다고. 더불어시민당에 다 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예를 들면 그 정당한테 한 1번부터 10번까지 주면 민주당은 10번부터 20번까지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면 태극기 무슨 정당, 뭐 무슨 애국당, 뭔 당 무슨 세력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런 세력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자기가 직접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위성정당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2부는 심층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좋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 대체 왜 그런 것인지 분석, 전망, 팩트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주비위원장, 전혜연 우석대학교 대학원 경영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공천 속도전 많이 늦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부적격자들도 뭐 공천 신청은 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지 논의를 해야 되고 아직은 뭔가 윤곽이 안 잡혔겠죠? 잡혔나?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자체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 들어오자마자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갈등 국면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내가 좀 혼란스러웠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지금 사무총장이 장동혁 의원인데 이분이 지금 초선이거든요. 그리고 초선도 이 임기를 다 채운 건 아니고 이제 보궐로 들어가신 이제 반쪽짜리 이제 그랬었구나. 보궐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려되는 지점이 많이 있죠. 지금 공천이라는 것이 삼지대 때문에 많이 늦어지는 경향도 있고 또 게다가 국회에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과 또 이게 민감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은 늦어졌고 또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노련함은 또 많이 부족한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조금씩 칼을 빼들고 뭔가 조정을 좀 하려고 하는 국면인데 과연 이 공천의 리스크를 당내에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상당한 좀 의문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뭐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막판에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지금 특검 시기, 이 처리 법안 처리 시기를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다. 왜냐하면 공천에서 국민의힘에서 좀 뭐 하여간 탈락을 했던 어떤 이런 사람들이 탈락이 확정된다면 확정된다면 쌍특검법 표결에 들어와서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표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부분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됐을 경우에 누가 표결에 참여했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언론이 봐도 다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 좀 복잡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당장 또 낙동강 벨트가 정말 중량급 인사들이 맞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병수 대 전재수 그리고 김태호 대 김두관 뭐 이건 뭐 전국적으로 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인데 현역 의원 그쪽의 현역 의원이잖아요. 부산 북강서갑의 전재수고 그다음에 경남 양산을의 김두관인데 그쪽으로 가서 뺏어와라. 낙동강 벨트를 다시 재탈환하자. 국민의힘은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어제 마침 경남에 갔었어요. 아 그래요? 취재를 예. 좀 해보니까 아, 이게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좀 프레임을 깨려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갤럽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 긍정평가가 29%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경남도 지금 부정평가가 52%, 긍정이 36%로 굉장히 낮아요. 부울경도. 이게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중량급이라던가 인지도가 높은 중진 의원들을 내세워서 인물론을 좀 세우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정당 지지율만 봤을 때 부울경에서 민주당은 28%, 국민의힘은 46%입니다. 따라서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그리고 김두관 그리고 김태호 두 인물이 맞섰을 때 어쨌든 김태호 의원에 대한 평가를 제가 지역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어쨌든 우리 동네 인물 경남지사를 그렇죠. 했으니까요. 도지사를 했고 예. 그리고 붙어볼만 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이건 정권 프레임이 아니라 인물 구도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전략을 좀 쓰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마음대로 갈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역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좀 국민의힘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김포서울 편입론이라든가 이런 거 지역에 가서 한번 취재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 지난번 대학 반도체 인재 양성 관련해서 증언해주는 문제에서도 사실 지역대학의 교수님들 만나면 지역대학은 구조조정하라고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그렇지. 대학 증원 좀 그것도 다. 풀어줘. 예. 이런 좀 세밀한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경남을 홀대하고 있다. 또 이런 프레임이 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체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작년에 확인했던
어떤 수도권의 표심은 굉장히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한 17% 이상 지금 벌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뭐 워낙 악재들이 쌓여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거의 뭐 이제 그 당 대표를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나가면서 상당 부분의 지금 지지도를 끌어간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인기에만 오로지 편승해가지고 윤한 갈등 외에는 뭐 별로 지금 뭐 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 윤한 갈등조차도 뭐 한동훈 위원장이 민심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무슨 구상이 지금 완료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도 좋아진 게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당내에서 인기가 좋은 한동훈 착시 현상 때문에 뭔가 이대로 가면은 이길 수도 있고 해볼 만하다라는 약간 묘한 그 착시 현상이 지금 팽배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경남의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겠다. 이래서 지금 서병수, 김태호, 또 오늘은 이제 조혜진 의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지금 당내에서 주류가 아닌 분들입니다. 물론 중진급 인사긴 하지만은 서병수 의원도 원조 친박이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의 같이 일을 했던 이런 경험들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당내에서 이제 비주류로 몰려 있어요. 그래서 쓴소리도 꽤 했었고.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늘 전당대회에 나오면은 좀 이렇게 후순위로 떨어지셨던, 원래 비주셨던 분이고요. 그 김태호 전 이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총리 후보였다가 낙마한 경험까지 있는 중진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분도 뭐 당내에서 영향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부터 좀 지역구를 재조정하면서 뭔가 공간을 열어보려는 노력을 시작한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남 낙동강 벨트에서도 크게 효과를 보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나가는 그 지역구는 또 대통령의 측근이나 검사 출신들이 만약에 간다면 그것도 또 뭐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경남 지역 언론에서는 네. 사실상 경남에서는 전략공천 2곳을 찍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꼭 김태호 의원 뭐 지역구든 다른 지역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중진들을 빼고 그 지역을 전략공천을 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그럼 그 지역에 누가 오냐? 대통령의 최측근 용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전인 장차관이 오는 거냐라고 하는데, 근데 대통령 측근들이나 검사 오는 것을 지역들이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네. 용산 출신들도 지금 출마하려고 다 경남이나 부산에 내려가 있거든요. 예. 이분들 예비후보 등록하고 이제 빨간 점퍼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용산 출신들이 이름이 인지도가 아무래도 정치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떨어질 그렇죠. 거 아니에요.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공천을 받았다라고 치면 그러면 대통령을 앞세워서 선거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도 좀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인 지지도도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경력이나 이런 걸로 네. 봤을 때 지금 이름 거론되는 이런 뭐 3선, 4선 의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인지도나 그 경력면에서 좀 빈약한 것은 사실인데, 이분들이 원래대로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좀 후광을 입어가지고 좀 당내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그렇지. 또 실제 선거 나가서도 그게 당선으로 연결이 되는 게 원래 시나리오였을 텐데, 이게 지금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또 당내에 너무나도 많은 개입들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의 힘으로 제압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은 당내에서 이 기득권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분들이 선거 공보물에 원래는 용산에서 그 집무실에서 사진 한 장씩 다 찍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써야 되는데 지금은 쓸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걸고 나가면 지역에서 워낙 여론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용산 출신들이 상당히 지금 용산에 불만이 좀 많아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용산 출신들 와서 그쪽에 온다고 쳐요. 뭐 어떻게 됐어? TV 토론 후보들 같이 붙였을 때 그 후보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전 그것도 참 뭐 한동훈 궁금하네요. 위원장이 답변하는 거 그대로 긁어서 하지 않을까 예. 싶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뭐 KBS에서 대담 방송이 나가면 대통령의 말 그 이상의 수위로 할 수는 없겠죠. 아니, 예. 당연하죠. 지금 예. 뭐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법 문제로 거의 뭐 이건 덫에 걸린 상황인데, 사실은 이 문제를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지만 지금 덮어지지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입장을 내자니 또 용산의 눈치가 너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솔직히 그 가불기라고 소위 부르는 말인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총선 때까지는 김건희 총선으로 아마 치를 수밖에 없어서 아마 용산 출신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의 덫을 풀으려고 비대위원장 세웠는데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그걸 다 덫을 오히려 더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본인도 그 덫에 빠져버렸어. 비대위원장이 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생각이 아니라 비상한 네. 상황을 자꾸 말로 말려고 했는데 덫에 걸렸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금 비호위원장 하면서 네. 사실상 한 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면서 뭔가 좀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도 국민들이 아마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 문법에 좀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들어가서 좀 소신 있게 좀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올바른 말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뭐 3일 천하도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하루밖에 못 갔기 때문에 비상식 위원장이에요. 비상식 위원장. 아니 여의도 문법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생닭 들고 뭐 황태포 들고 뭐 이러는 거 보면은 약간 좀 그거를 이제 그 일종의 유사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과거에 정치인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여의도 문법이 아닌 서초동 문법, 국민들의 문법, 시민들의 문법, 동료 시민들의 문법으로 뭐 하겠다 뭐 이런 건데 하는 행태는 뭐 사직에 가서 뭐 어쨌다 저쨌다 무슨 뭐 생닭을 갑자기 들고 그 저분이 평생에 생닭을 한 번이라도 사봤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듯한 포즈로 요즘 시장에 가서 저 생닭 들고 집에서 삼계탕 해 드세요? 이 바쁜 저 도시 서민들이 그걸 해 먹을까요? 요즘 맛있는 삼계탕 집이 많아가지고 그거- 그거 먹고 싶을 때 가서 먹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가 그냥 나온 거 있잖아요. 그냥 나오는 조리 제품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 그 좋아하시는 그 정영진 대표가 하는 그 그룹에서도 많이 나와요. PB 상품으로. 예. 그런 거 서민들은 그거 해서 한 번에 8,000원짜리가 아니고 한 번에 한 4,000원으로 나눠서 먹습니다. 그러면은 한 끼가 4,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00원이나 8,000원짜리면 그걸 나눠서 이제 2끼로, 3끼로 나눠서 먹든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면 그게 이제 4,000원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서민 문법이거든. 근데 이제 서민 얘기하시니까 또 스타벅스까지 가는 게 네. 좀 주저되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 보면은 약간 그 반기문 총장하고 네. 정몽준 당시 그 축구협회장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해. 예, 그 둘을 좀 묘하게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시 정몽준 후보도 대선까지 출마하면서 인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인기가 많아지니까 당시에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면서 스텝이 꼬였거든요. 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은 현실 물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실언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낙마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가만히 보시면요, 뭐 발언들도 좀 실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인기에 너무 취해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뭔가 이렇게 좀 우선순위가 잘 뒤섞인 그래서 좀 사리분별이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전 앞으로도 한동훈 리스크가 지금 이런 발언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그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더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는 SNS를 보니까 진짜 마리아 앙뚜아네트에 비유될 사람은 김건희 여사도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혹시 마리아 앙뚜아네트 화법을 쓰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뭐 진실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왜 빵을 달라 배고프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생계를 책임져 달라라는 요구에 케이크를 먹어라 과자를 먹어라 브로슈아를 먹어라라는 게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발언. 그래서 이 발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정말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장난하듯이 말하고 그 민심을 못 읽는다는 거에 국민들이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 발언의 본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가서 지금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고물가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폐업 상태에 몰리고 있고 또 서민들은 장 보러 가기가 무섭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화법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질은 스타벅스가 아니라 민생을 모르는 여당 비대위원장의 헛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 유발자예요,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스타벅스냐 뭐 다른 커피숍이냐가 아니라 이런 점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게 제가 두 번째로 김포 서울 편입론도 목련꽃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목련꽃이 아니라 낙엽이 져도 이거는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련꽃 꽃망울은 이미 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미 먹으먹더라고. 그 한동훈의 마리 앙따네트 화법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쓴 말이 어떻게 이렇게 가볍고 무책임한 발언하는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이명박 전 대통령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뜬금없이 청와대 식단에 배추김치 올리지 말고 양배추김치 올려라 해가지고 그때는 난리가 난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김윤옥 여사가 시장 갔더니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더라. 그래서 마치 자기가 크게 무슨 검소한 생활하는 것 마냥 비싼 배추김치 올리지 말고 양배추김치라는데 국민들이 비판한 이유는 배추값 10,000원, 물가도 못 자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지 양배추김치 누구 대통령한테 먹으라 했느냐 이것처럼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윤석열 정부의 부정평가 원인 1위가 민생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못 읽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크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이나 그리고 뭐 지금 국회의원 뭐 세비깎자부터 네. 해서 뭐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굉장히 지금 정치 현실을 모르는 뭐 아까 헛소리라고 하셨지만 진짜 허튼 소리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겠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민생이라는 말을 가끔 해요. 근데 가끔 할 때 국민들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입으로는 매일 그동안 법무부 장관 할 때도 민주당 싸우자 이재명 대표랑 계속 각을 세우는 발언만 부적절한 발언만 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민생 얘기를 가끔 할 때 그게 와닿겠는가.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본인 삶이랑 잘 이게 매치가 돼야 그 이미지가 본인의 이미지가 되는데 본인의 실체는 압구정 현대고 나와서 뭐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엄마랑 뭐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엄마랑 같이 서초구입니까? 서초구에 아파트 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장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한 번도 뭐랄까요? 진짜 민생 그리고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것 같은 인생을 쭉 살았잖아요.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로만 그렇죠. 살았죠. 그냥 쭉 권력만 살았는데 누렸던 거죠. 갑자기 검은 봉다리에 생각 들고 나타나서 내가 민생을 뭐 챙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 생닭을 직접 사가지고 요리를 하는 분들은 지금 7, 80대 된 어르신들은 그런 거 많이 하지만 지금 40, 50대 굉장히 바쁜 진짜 도시 서민들 직장인들은 그거 요리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네. 보기에는 저 사람이 민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아픔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내려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화가 그렇지. 난다는 거예요. 가벼워 보이는 네. 그 스타벅스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땡땡땡이라는 커피 전문점의 본질이 아니라 왜 그런 데 가서 자꾸 헛소리를 해서 그나마 어려운 국민들의 심정에 화를 나게 하냐는 겁니다. 꼭 조롱받는 기분이 들잖아요. 예. 그리고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서민 아닙니까?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스타벅스가 서민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는 서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지 네. 한국의 서민들을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한평생만을 특수부 검찰로 권력을 누려왔던 사람이고 네. 마지막 보직도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것도 검찰 정권 하에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다가 뜬금없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정치를 해보겠다. 지금 그렇죠. 정치에 선거도 한 번 안 나와본 사람이고요. 어디 뭐 지하철역 가서 인사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그렇죠. 네. 무슨 민생을 얘기하고 떠드니까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90도로 그 서천 화재현장 가서 인사를 했잖아요. 그분이 허리를 수그려서 인사해야 될 대상은 국민들. 그러니까 서천 화재 피해 현장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앞에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이분이 해야 될 일이지 권력자 앞에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하면서 동시에 이분이 특수부 검찰 공정과 정의 상식의 상징이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근데 무슨 감히 민생을 논하는가. 국민들이 여기서 진정성을 하나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커피 사 먹는 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 선물 받는 대통령 부인의 행태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건 국민들이 이제 서민이 지금 아니니까 가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그러면 화가 나냐는 디올백 말이에요. 들고 꼭 그 스타벅스 가야 되나?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때는 또 앞으로 에코백을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잘 보여야 되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당직자분들 스타벅스 가면 그 이제 인증샷 올라올지도 아 근데 몰라요. 당사 밑에 네. 스타벅스 바로 있어요. 많이 가요. 그러니까 당사 밑에 이제 바로 있기 때문에. 인증샷 올라올지도 국민의힘 몰라요. 밑에 바로 스타벅스 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KBS 사이에 스타벅스만 그 두 맞아요. 블락 사이에 두 개가 있어요. 그또 저 예. 대로변에도 하나 또 있고 예. 정치를 이렇게 희화하는 예. 아 대로변에 또 하나 있네. 세 개 맞습니다. 있네. 빌딩 앞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적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민들이 지금은 커피값 한 잔도 이 사 먹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커피값도 비싸죠. 물론 이제 네. 저렴한 커피도 있습니다만은 즉 국민들의 주머니는 점심 도시락을 싸서 다닐 만큼 물가가 높고 매 끼니 해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결국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지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도 더 졸라맬 허리띠로 졸라맬 허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민심들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떠드니까 그러면서 이런 서민 발언으로 불을 지르고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이런 행태가 저는 정치인으로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 정치인이 지금 보여주는 촌극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어제 11,000원짜리 순두부찌개 사 먹은 저는 귀족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서민들도 소확행이라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소비의 그렇죠. 트렌드가 그래도 뭐 11,000원짜리 뭘 사 먹어도 4,500원짜리 스타벅스는 또 한잔 하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마음이니까 뭐 그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좀 낮춰서 3,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호텔에서 커피를 많이 마셨을 것 같은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요. 그 예. 비싼 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5,000원이잖아. 칸도 막아져 있고. 예. 예. 옛날에 뭐 영화배우 만나가지고 뭐 비싼 데서 밥 먹더라고요. 예.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해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명백 위원장이 검찰 정권 탄생을 책임져야 누구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게 임종석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네. 민주당도 이제 뭐 친문이냐 네. 친명이냐 이 갈등이 계속 있고 또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그 찾아가면서 네. 또 명문정당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민주당 안에는 친문과 친명의 음. 갈등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뭐 언급이 실명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추측컨대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아마 지목하는 걸로는 보여요. 근데 전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굉장한 권력을 누리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써본 칼입니다. 한번 써본 도구들이고 법무부 장관 비서실장 굉장히 요직을 갖다 했잖아요. 근데 그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가 결국은 5년 내내 검찰개혁만을 부르짖었지만 결국 결과는 검찰개혁 된 게 하나도 없고 실패를 자인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검찰개혁의 당시 상대방의 선봉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를 진영을 바꿔가지고 정권 교체를 당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전 이 두 분의 뭐 역량이나 뭐 그런 성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정치적으로만 딱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이 지금 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가? 그러니까 전 이것을 친문이나 친명의 갈등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동안 권한을 가졌을 때 국민 앞에 보였던 모습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한 건 결과값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정치를 더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검사장으로 임명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사과나 뭐 잘못 봤다라든지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정치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좀 세월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렸겠지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전 매우 좀 모렴치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것은 친문 친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로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것이 매우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 좀 갖습니다. 반론을 제기하자면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검찰 개혁만을 외치진 않았다. 주로. 네, 이제 코로나 극복도 잘했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잘 치렀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을 반탁했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분노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가운데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이 또다시 총선에서 뛰는 것이 맞느냐. 축구로 비유하자면은 과거의 주전 선수들은 이제 좀 빠지고 새로운 공격수를 내세워서 보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라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당내에서 안 그래도 이낙연 신당 하느니 탈당하니 시끄러운데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구주류와 신주류 간의 분쟁이 벌어지면 총선이 얼마 남았는지도 않았는데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내부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예 그런 프레임을 우리는 만들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인물들은 좀
알아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음. 명예공천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명예공천이란 말이 명예롭게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 분란의 중심에 서지 말고 이런 걸로 해석이 그러니까 좀 됩니다.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적 눈치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공관위 원장이 눈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네. 거 같고. 아니 클린스만 감독도 네. 뭐 지금에 와서는 또 요르단이 졌기 때문에 네. 또 비판이 많더라고요. 네. 그럼 뭐 이제 감독이 잘 못했다고 치고 네. 못한 감독을 또 소환해서 또 쓸 아니 수 그 전에 없잖아요. 이길 때도 비판은 많았어. 클린스만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클린스만은 그 옹호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클린스만 감독 뭐 잘 못했다고 치고 네. 못한 감독을 또 소환해서 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두 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눈치를 가지고 정치적 눈치를 가지고 본인들이 좀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는 추미애 전 장관과 인종석 전 실장에 대한 여론의 결이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네. 인종석 전 실장은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네. 역대 정부의 주리이자 최측근 책임자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추미애 장관 조금 다른데 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나섰을 때 이게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부분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걸 다시 살리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추미애 전 장관이 굉장히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다.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그렇죠. 예, 제가 네. 이제 출판기념회 취재를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국에서 올라오시고 이분들은 여전히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한 명의 공격수로서 추미애 전 장관을 또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두 사람이 같이 거론되면 추 전 장관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 근데 있어요. 네. 추미애 전 장관님만 네. 좀 분류해서 보자면 이분은 조금 그래도 좀 뭐랄까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무부 장관도 했고 또 당시에 대선을 승리했던 또 당대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혜택을 많이 입었고 그 안에서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정치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과도한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좀 정치 행태적으로도 비판받을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분은 반성과 성찰을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잘했고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 이런 정치인들이 또 한 번 권력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그러면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또다시 윤석열 사태에 뭐 사태라 해서 그렇지만은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만든 이런 과오가 엄청난 과오가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는가? 그러니까 전 이분은 반성과 성찰을 그럼 좀 내세우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높은 팬덤 때문에 그냥 잘했다 해주니까 그냥 진짜 다 잘하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면 좀 곤란하다라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너무 실력이 없으니까 그 의원을 내보내느니 차라리 추미애 전 장관 같은 추다르크가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 예. 그리고 잠깐만 설 연휴 이 이야기만 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설 연휴 이후에 현역 평가 하위 20%를 통보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의원들이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리스트가 공개되면 탈당을 많이 할 건지 그것부터가 지금 궁금하네요. 저는 근데 네. 탈당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탈당해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새로운 없어. 미래 있잖아요. 새로운 미래. 그 새로운 미래가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만약 새로운 미래에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 이제 과거로 치자면 안철수가 네. 예전에 대선 주자로 분리되는 시절처럼 있으면 갈 텐데 지금 탈당을 하면은 다음 선거에서도 그 불이익을 각오하고 나갈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지금 같은 프레임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탈당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대규모는 없을 거다. MBC의 여론조사도 양당으로 다시 결집하는 양상이 나오고는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지대가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받았다가 그 네. 충족을 못 시키니까 좀 당연히 빠지더라고. 거품이 빠지는 건 네. 당연한 것 같고요. 예. 저도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인 게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지금 하위 20% 분들은 지금 역량이 안 되니까 하위로 나름대로 분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나오면은요. 소위 말해 이삭 죽기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감동이 없는 그런 탈당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만들 때도 명분이 부족하다, 서사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랬죠. 이분들은 네. 더더욱 없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보다. 그러면
더더욱 없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더해지면 그냥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이 곱해지면 플러스 아니야? 근데 뭐 항을 바꾸면 플러스로 되긴 하는데 근데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로는 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 그러네요. 이분들이 네. 나오는 결단 저도 뭐 극소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뭐 그런 유의미한 그런 탈당 사태는 저도 없을 걸로 아니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위 평가 20% 받아서 떨어진 게 뭐 이렇게 자랑은 아니죠. 그리고 인증하는 게 돼요. 잘못하면. 그리고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당이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러면은 떨모당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모이는 이제 새로운 미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네. 이제 해로운 과거의 네.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국민들 새로운 미래가 아니고 해로운 떨모당 과거 이제 국민들이 인식할 네. 수가 있다가 조심하셔야 떨모당, 된다. 떨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당 이렇게 되면 그쪽 당도 네.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공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정치 구단 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사면 요르단 축구와 어젯밤 저는 새벽에 한 2시쯤에 일어나서 그 이상하게 깨더라고요. 이게 불길하더니 깨서 보니까 졌더라고요. 예. 이경규 씨가 뭐 이 한국 축구 뭐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러면서 뭐 마지막에 큰 소리 치는 걸 보고 잤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예. 아니 패스미스가 너무 많고 수비도 못하고. 유효 슈팅이 없었다며. 글쎄요. 아니 골대 쪽으로 간 유효 슈팅이 없었다는 거는 충격적인데. 보셨던 분들은 진짜 답답하셨을 것 같아. 화가 나서. 예.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 그러나 예. 김대중 대통령이 뭐든지 좌절하면 안 된다. 예. 여기서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고 나가자. 클리스만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겠어요. 선수들은 열심히 잘했어. 아니 크리스만 선수들은. 그 양반이 와서 예. 특색 있는 뭘 못 만들어내요. 예. 그리고 뭐 자꾸 뭐 그렇게 지도자란 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가 축구 감독 같으면 바꿀 수 있는데 예. 대통령은 또 임기가 보장되니까 바꿀 수도 없고. 어제 박은정 검사가 제가 이 원고에는 안 나온 이야기인데 닉슨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은정 부장검사가. 예. 닉슨이 그래서 제가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그런 게 있더만요. 닉슨이 재선되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쭉 있다가 닉슨이 재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임기 한참 남기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임을 했더만요. 그리고 언론도 보니까 그때 뭐 지금도 보수적이지만 타임지도 닉슨이 관련해서 나는 I'm not a crook,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국민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타임지의 표지판이 네. 닉슨에 대한 배심원은 더 피플이다. 네. 국민들이다. 네. 국민이다. 연방 대법까지 갈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무슨 탄핵을 하든 무슨 뭐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국민들은 이미 판단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 닉슨의 기자회견 전에 그 보수적인 타임지가 표지
스토리로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이미 국민들이 판단했다라는 그렇죠. 민심이죠, 아. 민심. 민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 그렇죠. 민심이 예. 중요한 거다. 어. 그러니까 민심으로 선거 결과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타임스퀘어를 지나가는데요. 예. 타임스퀘어 그 전광판 있잖아요. 예. 거기에 닉슨 현직 대통령이 어.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는 것을 그려놨어요. 똥 싸고 있다 이거지. 그래도 예. 어떤 누구도 항의하지 않고 그렇죠. 예, 그거 지우지도 않고. 줄 수도 없죠. 예.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예. 근데 그런데 서대문구인가 어딘가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플랜카드를 현수막을 그냥 철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데 최근에 저는 아주 재미있는 글인데 백재권 예. 교수 이 풍수 관상을 하시고 특히 이 용산 대통령 관저할 때 뭐 천공 스승이었다 했는데 그 백재권 교수로 파명됐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수혈박지고 예. 제가 그분을 조금 알아요. 아, 그러시구나. 예, 만나본 예. 적이 있는데 그분이 관상을 동물로 표시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악어상이라. 악어상이다. 예. 어떤 경우에도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그리고 걸른 것도 이렇게 걸른다 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또 그분은 특징이 얼굴에 성형 칼을 대는 것을 굉장히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백재권 교수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낙연 경선 대표가 그때 경선할 때인데 예. 이낙연 경선 후보가 칼을 얼굴에 댔기 때문에 안 되고 자기 조상묘를 이장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는 이름도 바꾸고 칼도 대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 예. 그랬더니 거기에 예. 김건희 여사 관상에 귀티가 있다는 거예요. 어. 중전마마티가 있어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예. 김건희 여사하고 결혼해서부터 모든 것이 잘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틀림없이 당선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당선 후에 전화를 했어요. 예.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냐. 예. 그러니까 차차 잘 될 겁니다. 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여성경제신문 거기에 칼럼을 썼어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주 머리가 영리한 원숭이 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획력도 좋고 빠릿빠릿하지만은 예. 대통령이 될 그런 상은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소위 김경률, 이수정 교수 파동, 예. 김건희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이 판정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패배했다. 절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썼더라고. 예. 썼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백재근 교수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격했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저는 관상이나 사주는 아니, 딱히 믿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예. 그리고 주역하고 예. 하시는 전영일 교수라고 기자하다가 하시는 분하고 박지원 식탁에서 같이 했는데 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보면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판정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판정 패했다. 아, 그럼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대항해서 싸울 수 없다. 뭐 그건 동의.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이번에 그걸 보여준 것 제가 같아요. 제일 먼저 예. 얘기를 했는데 심평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는 측근이라는, 예. 심평 변호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백정은 교수도 음. 그러한 것을 나타냈길래 이게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가깝지 않은데 왜 내지? 왜 똑같은 소리 하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사면 이야기부터 잠깐 다시 하면 김관진, 김기춘 이거 사면은 형을 이 관련해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인데 형을 한 번도 살지도 않고 이렇게 마치 짜 맞춘 듯이 이렇게 사면을 해주는 거는 뭔가 이게 서로 간에 뭐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왜 우리 국민이 검찰 검찰 정권, 검사 정권을 종식시켜야 하는 게 예. 이번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이 사면으로 그렇죠. 예. 그분들을 수사하고 구속하고 구형을 해서 감옥 보낸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이분들이 감옥 가기 전에 또 취소시켜가지고 사면 복권을 한다고 하면은 수사하고 구속하고 재판 보낼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그러냐고요. 저는 더 웃기는 것은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거기를 수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한동훈, 예. 이복현, 현 금감원장 아니에요. 그런데 현 금감원장이 사면 복권할 때가 됐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은 기소만 하고 유죄 무죄가 됐건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검찰도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들인데 그 피고인들의 인권은 뭐예요? 이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더라도 검찰이 바로 서는 그런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검찰 정권은 종식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봐요. 예. 아니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그 인권은 뭐예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올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년 대담이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그 특유의 정말 사과를 안 하잖아요. 사과를 이태원 참사 때도 검찰은요. 예. 사과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역대 독재 군사 정권에서 있었던 모든 과거사에 대해서 사법부도 경찰도 국정원도 다 사과를 했지만 검찰은 사과를 절대 안 합니다. 검사는 사과를 하면은 공소 유지가 안 되고 피고인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 송평인 예. 칼럼 보세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기소하고 무조건 기소해놓고 유죄 무죄는 사법부에서 알아라 하고 자기들은 책임 없다? 이게 거듭 검찰에 사과 안 하죠. 오늘 이제 저녁 10시부터 방송된다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김건희 디올백 문제도 공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이 받아들일까요? 근데 공작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북한이 연계됐건 뭐 선친의 어떤 연을 가지고 강조를 했건 어쨌든 간에 만나서 디올백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 안 받아야죠. 네. 아니 그냥 만나서 저희 선친하고 관계된 네. 사람이 저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예. 그러면 부정하게 그러한 것을 주면 제가 받으면 무죄나요?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선친 이야기해서 접근을 했다. 네. 그러면 만나죠 보통 사람이. 그렇죠. 예. 당연하죠. 당연히 만나서 이야기 듣다가 갑자기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카톡에서부터 근데 사실은 이런 거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없이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니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네.
크리스찬 디올 뭐 화장품 180만 원어치를 샤넬. 샤넬 예, 샤넬. 받았다고 예.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예. 제가 청와대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을 5년간 청와대에서 모신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을 만날 사람은 이미 실질적으로 신원조사를 합니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성분이고 어떤 사람이고 하다못해 무슨 행사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다 하는 거예요. 취임식에 몇만 명이 참석하지만은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다 약식 다 신원조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해보지 않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검색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대북 활동을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했는데 예. 그 저서를 가지고 와서 주었다 예. 하면은 만약 그분의 책이 제가 받았다고 하면은 아마 뭘로 엮었겠지. 국가보안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잡혀갔죠. 예, 엮었겠지. 이것을 특히 대통령 내 국가원수 내의 신변 보호는 국가안보 1호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 몰카 공작이다?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KBS 약속 대담 아니에요? 예.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왜 질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김건희 여사 이런 거 묻냐? 왜 경제 나쁜 거 묻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건데 만약 지금 알려진 대로 공작이다. 뭐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불섭에 휘발유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축구처럼 뭐 시원하게 골을 터뜨리거나 뭐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오히려 사람들 가슴을 답답하게 하면 신년 대담한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훨씬 마이너스 됐죠. 박근혜 대통령 사면 때 사과해가지고 더 커져 버렸잖아요. 네. 이건 화끈하게 진솔하게 진짜 이건 이렇게 돼서 있는데 그렇지. 제 예. 잘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지만은 영부인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뱅크 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특검을 하고 이 문제도 같이 특검해서 확실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면 국민들은 감동을 받죠. 감동받죠. 대통령 지지율 오르고 국민의힘은 아마 총선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예. 제가 저도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민주당 역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게 순리거든. 대한민국이 살아야죠. 예, 그게 순리거든. 총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영부인으로서 주가 조작에 또 디올백 이런 문제에 개입된 것은 국민들에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특검해서 완전히 밝혀가지고 그렇지. 사실을 밝히고 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고 감옥이라도 보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죄송합니다 하면은 민심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버려요. 예. 저도 떨어질 거예요. 정권 심판론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정과 상식적이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지. 그런데 제가 예. 모두의 백정원 교수의 그 관상 얘기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예. 그분이 악의상해가지고 싸움을 하면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리학자도 그런 얘기예요. 사주팔자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꼭 이기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상, 그러한 명리학을 가지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검사나 우리 최경련 기자처럼 기자나 시민사회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대통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동물농장 같은 거를 그 동물농장 그 뭐 특정 프로는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동물들 이야기를 많이 보는데 악어가 표범이랑 싸우니까요. 표범이 물속에서도 악어의 목통을 한번 잡은 다음에 끝까지 버티다가 갑자기 솟구쳐 나오는데 악어가 죽더라고요. 악어가 죽어. 그래서 물속에서 싸울 때는 악어가 훨씬 더 유리할 줄 알았는데 그 악어한테 끌려가는 것 같으니 그 목을 잡은 다음에 그 숨통을 끊은 다음에 그렇죠. 질질 끌고 나와버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악어가 무서운 것 같지만 그 쉽지는 않다. 그 국민이죠. 예, 국민들 민심이라는 국민은 거는 예, 민심은 대통령을 예, 올릴 수도 있지만은 내릴 수도 있는 끌어내릴 거죠. 수도 있어요. 예. 박근혜 끌어내렸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박정희 예, 국민이 민심이 적용을 했잖아요. 악어보다 더 무서운 동물들은 이승만 많습니다. 대통령 네. 하야시켜서 그렇죠. 하와이로 보낼게 우리 우리 국민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위기 때 지도자가 훌륭한 것보다는 민중, 국민이 훌륭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사실 예, 촛불혁명도 최근에 있었던 최근세사죠. 그것도 국민이 했지.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삼지대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예측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네, 될 거다. 근데 지금 예측대로 돼 가고 있습니까? 어제 MBC 여론조사 보니까 양당으로 다시 결집하는 그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당연하죠. 특히 병립형 지금 예측하신 대로거든요, 사실은. 비례대표가 네. 아니고 준연동형으로 갔기 때문에 양당으로 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스펙트럼을 그렇게 넓히기 전에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 갔어야 돼. 그래서 개혁신당은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돼야 되는데 이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남아있고 혼자 가니까 폭발력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만약에 하위 20%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조홍천 의원은 지금 아직 안 갔고, 그 다음에 이낙연 있고, 그 사람들이 한 3자라고 해요. 이 3자라도 모이면 어떤 폭발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폭발력이 없을 거예요. 이 이낙연 신당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어요.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흘러간 미래가 돼버려요. 흘러간 미래. 예.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낙연 대표한테 출마해라 하니까는 용산에서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낙연 대표는 선거는 이기려고 가는 건데 진짜 출마를 하려면은 광주에서 해야 돼요. 자기 고향 영광에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 홈베이스를 끌어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20% 현역 의원들 하위 20%? 하위 20%가 발표되더라도 저는 그분들이 탈당 안 해요? 탈당은 못할 겁니다. 가봐야 그래요? 빤하니까. 대부분이 탈당 안 할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저부터 음. 좀 자학적인 얘기를 해학적으로 한다 하면은 저부터 해남반도 진도에서 이낙연 따라가면 된다 하면 따라가죠. 국회의원들은 총선에 나온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당선이 목적이니까. 그렇죠. 당선이 그리고 목적이니까. 정체성도 같으니까. 그렇죠. 자, 김대중 노무현 사진관이라 하는데 자기들은 김대중 노무현 사진관도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 하위 탈락이 되더라도 가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래도 이준석 신당은 홈베이스가 영남이기 때문에 이제 공천 학살이 되면은 상당히 모아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모아서 모았죠. 모으고 또 청년들 이게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유승민까지 같이 가면은 4, 50석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이준석의 가장 패착은 유승민 전 대표를 못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당 대표는 최소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안 되고 3당 이제 이원욱 등 의원 등이 예. 3당 소위 연합 공천 해보자. 이것은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니까 양당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한번 뭉쳐보자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계에는 힘이 없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떨어지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산 가서 떨어지죠. 네. 그러면 자기가 자신한다고 하는 호남을 한번 가봐라 이거지. 예. 한 가지만 더. 그 통합 비례 정당을 민주당이 만드는데 주도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폭으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지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큰 당이고 그러한 것을 제야 민주진보 개혁 세력들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주도권은 갖더라도 민주당이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러지는 말아라. 그러지는 말아라. 소탐대실이다. 과감하게 양보해주고 가급적 지역도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연합공천 형식을 통해서 그쪽에도 배려할 수 있는 민주당이 나가더라도 어렵고 그러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양보해줘서 함께 가서 윤석열, 김건희 독재 정권, 독주 정권을 이건요 지금 현재는 이 검찰 독재는 군사 독재보다도 더 악랄한 거예요. 자기들이 잡아놓은 사람 다 풀어주고 자기 편만 자기들이 구속 기소해가지고 다 무죄 주고 이러한 검찰 독재 검사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은 뭉쳐야 돼요. 뭉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에도 그렇게 뭉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주도적 역할은 하지만은 과감하게 양보하고 또 지역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연합공천을 하는 것이 결국 윤석열, 김건희 검찰 독재 정권에 승리하는 길로 간다.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켜야 되는지 가지고 민주당도 또 부담이 되는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조국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내일 선고가 있죠. 예. 고등법원 2월 8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봐야겠지만 저하고 조 장관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꼭 그분이 신당을 창당한다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예. 그러나 저도 이렇게 표창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가족을 몰살한다 하면은 국민 배심원한테 물어라. 아까 얘기한 피플들한테 물어라. 그래서 나는 출마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보고 얘기를 해야지만은 예를 들면 송영길 신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측근들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그건 부담이에요. 부담스럽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부영 이사장 등 제야, 시민단체,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의 원로들이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으로 가도록 많은 설득을 했어요. 사실 병리방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표도 저하고 맨 처음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병립형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데 예. 절대 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음. 아직도 더 토론합시다. 해가지고 사실 저도 마음이 그럼 바뀐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예. 설득이 된 거죠. 설득이 된 거네. 설득이 된 거죠. 예. 이게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고집 예. 가서는 안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야 시민사회단체의 원로들이 그렇게 가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다 통합은 못 되더라도 연합은 연대. 하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잘 선택을 했고 또 저는 그 제야 시민 원로들한테 그걸 요구를 했어요. 또 그분들도 그럴 생각이고 그러한 민주진보 개혁 세력들이 과도한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서로 조정을 잘 해주라.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과감하게 양보해서 소탐 대신하지 말고 그 진보 개혁 세력들도 과도한 요구를 하면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도우미가 되니까 서로 양보해서 좋은 방향을 찾자. 그리고 기왕 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지역구에서도 그러한 연합을 한번 민노당도 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통합은 아니더라도 연합을 해서 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는데 같이 나가자.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축구 이깁시다. 다음에는. 예, 정치본색 내일도 오전 8시 30분 라이브 시작되고요. 지금까지 저는 KBS가 아니구나. 예, 최경령 기자였습니다. 예. 노무현재단 홍보를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